서울의 여름밤은 조용히 스며드는 습기와 빛나는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고속도로 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속도를 높이며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조수석 창문은 금이 가 있었다. 그 차는 멀리서 보기에 아무 이상 없는 듯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피비린내와 죽음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택시 기사 이민혁은 반대편 도로에서 야간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갑작스레 들려온 갱음, 그리고 한쪽 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지는 차량. 그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다. 차량이 추락한 지점 근처로 다가가 보니 차 안에 누군가가 있었고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달려가 차 문을 억지로 열고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레 안아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몇 분 후 차량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민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분명히 말했다. 제발, 절 병원에 데려가지 마세요. 민혁은 당황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혹은 광고판에서. 그녀는 유명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로 알려졌던 한지우였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쪽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혁은 그날 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자신의 고향 근처에 있는 예곽의 작은 오두막으로 옮겼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낚시터 근처의 방갈로였다. 전기와 물은 간신히 들어왔고 휴대폰 신호는 약했지만 은신처로는 적당했다. 다음 날 지우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민혁의 간호에 감사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에 떨었다. 민혁은 그녀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섣불리 묻지 않았다. 며칠 후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겪은 일들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의 일원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뇌물,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인간 생명을 도구처럼 여기는 무자비한 행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남편 백도진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했고 어느 날 밤 그것을 외부에 전달하려던 찰나 남편에게 계획된 사고를 당했다. 차량의 브레이크는 고의로 조작되어 있었고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민혁이 그 길을 지나간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민혁이 물었다. 나는 그냥 택시 기사예요. 무슨 힘도 없고 어디에 말할 사람도 아니고. 지우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날 죽게 놔두지 않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민혁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아무 영향력도 없는 무명의 연속이라고 여겨왔다. 매일 똑같은 도로, 똑같은 승객,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지만 지금 그는 한 여자의 생명을 구했고 그 여자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쥐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민혁에게 한 USB를 건넸다. 이 안에 제가 모은 모든 자료가 있어요. 내부 거래 문건, 이메일, 녹취록, 제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나한테 줘? 당신이 도와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 행동했어요. 그 순수함이 필요해요. 이제 이건 당신 손에 있어요. 민혁은 USB를 바라보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가 택한 조용한 삶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단순히 한 여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 진실을 구하게 된 것이다. 한강의 밤처럼 조용히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다. 한지우가 이민혁에게 USB를 건넨 날 이후 민혁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택시 운전을 잠시 쉬고
예곽에 오두막에 머물며 그 안에 담긴 자료를 확인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마자 수십 개의 폴더와 문서, 녹음 파일들이 나타났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대기업 환일그룹의 고위 임원들 간의 해외 녹취, 비자금 운용 자료,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세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실종과 관련된 정황까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과 정의, 그리고 권력의 폭력이 얽힌 거대한 구조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의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서 백도진은 다른 임원과의 대화 중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다. 지우는 이제 위험해. 너무 많은 걸 알아. 이번 사고는 확실해야 해. 민혁은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도, 경제범죄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고 세상에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경찰, 언론, 모두가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지우는 오두막 밖 나무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 씨,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자가 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최강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죠? 한때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였어요. 몇 년 전 환일그룹의 뒷거래를 취재하다가 해고당했죠. 그 이후로는 프리랜서로 활동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을 찾죠. 이걸 그냥 경찰에 넘겨봤자 묻힐 수 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서울로 향했다. 최강식을 찾아야 했다. 여러 포럼, 기사, 블로그를 뒤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그는 서울 홍대 근처의 한 작은 책방 겸 작업실에서 최강식을 만날 수 있었다. 최강식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약간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처음엔 민혁을 경계했지만 USB 안의 자료 중 몇 개를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말하죠. 중요한 건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강식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료를 반복해서 훑어보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이걸 다루면 제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면하면 기자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며칠 후 지우는 신분을 숨기고 최강식과 접선했다. 둘은 장시간의 대화를 나눴고 마침내 지우는 직접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단, 영상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조건으로.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본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내가 침묵하면 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몰라요. 최강식은 그 인터뷰와 함께 USB에 담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층보도 영상을 제작했고 유튜브와 독립언론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재벌가의 민낯, 죽음을 넘은 증언, 한 여자의 고백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와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러나 파장은 곧바로 반격으로 이어졌다. 환일그룹은 지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의무 기록을 언론에 흘렸고 영상은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동시에 지우의 이름과 과거를 캐내어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민혁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서성였고 그의 어머니가 있던 요양원에서는 갑작스런 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지우는 자책했다.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당신 어머니는 괜찮았을 텐데. 아니요.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만든 세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날 밤 민혁은 요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다른 시설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다. 며칠 후 민혁은 최강식과 함께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지우가 직접 얼굴을 드러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환일그룹의 전 며느리이자
진실을 예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영상은 이전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시민들은 그녀를 지지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진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되었다. 한지우의 얼굴이 담긴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직후 여론은 갈라졌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를 찬양했고 또 일부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방송 출연과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인터뷰 외에는 언론을 피했다. 민혁과 최강식은 영상을 퍼뜨리는 데 집중했고 내부 고발자들과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제보는 한 고등학생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에서 벌어진 사건. 여학생 김아린이 교내 괴롭힘과 교사의 비위 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었다. 학교 측은 개인적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녀의 동생 김아라는 달랐다.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민혁에게 말했다. 언니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학교는 아이들을 죽여. 아무도 믿지 마. 그런데 학교는 그 편지를 숨겼어요. 민혁은 지우와 함께 아라를 진심으로 설득했고 그녀는 마침내 자매의 방에서 발견한 USB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아린이 친구들과 나눈 채팅 기록,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녹음된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 있었다. 제가 사라지면 제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세요.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자신이 겪은 고립과 침묵의 시간을 떠올렸다. 이건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서 있어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진실을 짓밟는지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최강식은 곧바로 보도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정밀하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방식이었다. 영상 속 학생들과 교사의 신원이 드러나는 만큼 보도는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는 지우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준비가 됐습니까? 이번 건은 당신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해요. 그들은 아라의 동의를 얻어 아린의 유서 일부와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동시에 학교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고 교육청과의 연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학교는 사실을 부정했고 언론에는 사실 무근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거셌다. SNS에는 김아린 진실을 해시태그로 단 시민들이 분노를 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민혁은 이런 반응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지 한 사람의 조력자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 속에서 희망을 찾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혁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경계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뭔가 둔탁한 물체가 뒤에서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민혁은 이튿날 아침에야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울먹이며 민혁을 부축했다. 다행히 다친 건 크지 않아요. 병원엔 못 가고 직접 지혈했어요. USB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며칠 후 민혁은 조용히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혁을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다. 민혁은 그 미소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지우와 함께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적일 수는 없다고. 이제는 먼저 나아가야 한다. 지우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우리가 단순히 증거를 폭로하는 데 그쳐선 안 돼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법적 지원과 정신상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린 그런 걸 운영할 자금도 시스템도 없어요. 민혁이 말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도 믿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단체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름은 하늘진실센터.
의미는 단순했다.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듯 숨김없는 진실을 믿을 수 있는 공간이 되자는 뜻이었다.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후원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과 사건에 감동받은 수많은 시민이 소액 기부를 시작했고 작은 오두막은 곧 하늘진실센터의 첫 임시 사무실이 되었다. 민혁은 고요한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단지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수많은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늘진실센터가 임시 개소한 이후 예상보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교, 직장, 병원, 교회, 심지어 정치계까지. 사회 곳곳에서 억눌린 사람들이 익명의 목소리로 고통을 토해냈다. 민혁은 그런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지우는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었지만 내부 운영과 피해자 상담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해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사연을 정리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통화했다. 마치 이 일 자체가 숨쉬는 방법이 된 것처럼.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환일그룹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기 단체의 활동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허위 유포 및 자료 공개 시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센터 입구에 붙은 유리문이 깨져 있었고 정체불명의 낙서가 벽에 남겨져 있었다. 내가 죽어야 멈춘다. 민혁은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미적지근했고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분노한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성명을 내고 지우를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하늘진실센터로 몰려들었다. 민혁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리가 그냥 폭로만 하는 단체라면 오래 못 버텨요. 그가 지우에게 말했다. 법률팀, 심리상담팀, 그리고 예부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소리만 내고 사라지면 그건 다시 침묵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바꿔야 해요. 그들은 곧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전문 지원팀을 꾸렸다. 비용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충당했지만 민혁은 자신이 운영하던 택시도 팔았고 지우는 마지막 남은 개인 재산을 정리했다. 그들의 희생은 곧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아린 사건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재조사에 들어갔고 가해 교사는 직위 해제되었다. 피해 학생 가족이 받은 부당한 압박과 금전 거래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우는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얼굴을 드러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알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담담한 어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며칠 후 한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다. 이름은 윤혜정, 50대 중반의 소박한 차림새를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25년 전 제 딸이 어느 대학 병원에서 실종됐어요. 공식 기록은 자살로 마무리됐지만 저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내 몸은 증거가 될 거야. 그 말의 뜻을 지금까지 찾고 있었어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지우는 사건의 기록을 받자마자 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경찰, 당시 보도자료,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까지 접촉했다. 그 와중에 지우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병원 장례 기록과 경찰의 사망 시간대가 3시간 차이가 나 있었다. 그리고 시신 확인에 사용된 신원 문서는 도용된 주민번호였다는 것.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어떤 조직이 사망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지우는 그날 밤 민혁에게 말했다.
혜정 씨의 딸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면 이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병원과 사법 시스템, 그리고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준비돼 있어요. 민혁은 그렇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가 바라고 있던 건 진실의 확산이었지만 그 진실이 너무 크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진실센터로 다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정교하게 타이핑된 문서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다음은 너희 차례야. 민혁은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한참 후 그는 그 편지를 불에 태웠다. 겁주는 걸로 우릴 멈출 수는 없어.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멈추면 이 세상은 다시 조용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침묵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아요. 윤혜정의 딸 사건은 하늘진실센터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가장 위험한 으로 분류되었다. 기록 조작, 병원과 경찰의 공모 가능성,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이 모든 요소는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구조적 범죄를 암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여러 번 손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과연 이 진실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민혁 역시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센터 주변을 확인했고 낯선 차량이나 인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자신보다도 지우와 피해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새벽, 민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벽 교대 시간 사이 병실이 비어 있었고 CCTV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민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그동안 수없이 위협을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지우에게 연락했다. 지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경고예요. 그리고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민혁은 그날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를 오가며 신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발적 예출 가능성, 정확한 증거 부족,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 밤이 되자 그는 센터 사무실에 홀로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민혁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멈췄다면, 내가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사라졌을 거예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드린 건 너무 오래 숨겨진 구조예요. 며칠 뒤 익명의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살아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허름한 방 안,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모습. 그녀는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진 메시지는 간단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해라. 보도도, 조사도. 그러면 돌려보내겠다. 민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택은 당신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나는 비난하지 않아요. 민혁은 그날 밤 센터를 나와 혼자 걸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에 불빛이 번져 보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정의, 진실, 책임, 그리고 어머니.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가족. 다음 날 아침 그는 센터로 돌아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다. 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로. 어머니의 실종과 협박을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침묵은 더 큰 위험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최강식은 기사 초안을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선을 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겁니다. 기사는 공개되었다. 하늘진실센터 관계자 가족 납치 의혹, 권력의 침묵이 만든 공포. 제목은 강렬했고 사회적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성명을 냈고 경찰 수사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이틀 뒤 어머니는 발견되었다. 예곽의 폐가 근처 탈수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민혁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지우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가슴에는 안도와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누군가에게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메모를 남겼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진실이 없으면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진실센터는 더 이상 작은 시민단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정면으로 권력과 맞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이름들이 침묵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 하나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려 하고 있었다. 민혁의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온 이후 하늘진실센터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민들은 그들의 용기와 인내에 감동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센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언론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와 민혁은 이 관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진실은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는 때때로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적들도 이제는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 환일그룹을 중심으로 한정치, 재계, 사법계의 결탁이 점차 드러났고 그들 사이의 공고한 연대는 단단하고 오래된 것이었다. 최강식 기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론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권력의 이면에서 거래되는 침묵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많이 목격해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맞서는 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최 기자는 말했다. 이건 구조입니다.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 그 차가 추락한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도 정의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투쟁이었다. 그 즈음 하늘진실센터는 두 번째 공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름은 되찾은 이름들. 실종, 조작, 억압 속에서 사라졌던 피해자들의 신원을 복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었다. 첫 번째 이름은 윤혜정의 딸, 윤소희였다. 센터는 그녀의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보도와 다큐멘터리를 동시에 준비했다. 수많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담당 경찰, 병원 관계자, 동료 학생들과 접촉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당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장선우라는 남성이었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지우에게 연락해왔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선우는 소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병원 내 비밀 약물 실험과 연관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실험 결과 일부를 목격했으며 소희는 동의 없이 약물 투여를 받았고 결국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증언을 녹음하며 손이 떨렸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거죠? 그땐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단순한 조작이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체 실험과 은폐. 그리고 그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혁은 문서를 분석하며 점점 더 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병원을 운영하던 재단 이사장이 현직 국회의원의 친척이라는 사실, 약물을 공급한 제약회사가 환일그룹의 계열사였다는 연결고리까지. 이제 그들은 거대한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날밤, 지우는 오랜만에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민혁이 뒤따라 올라왔다. 그는 그녀 곁에 조용히 섰다. 처음 당신이 나한테 구조를 부탁했을 때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택시 기사에 불과한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 자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우는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며칠 후 장선우의 증언을 토대로 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죽음 너머의 병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다큐는 공개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료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그 여파가 번졌고 국회에서도 관련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날 하늘진 실센터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촛불을 들고 이름을 불렀다. 윤소희, 김아린,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 지우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들이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혁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고발자가 아니었다. 기억의 보관자였고 진실의 증인이었으며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진 실센터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재계는 점차 불편한 기류를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은 매일같이 센터의 활동을 다루었고 각종 청문회와 감사가 줄줄이 이어졌다. 한지우와 이민혁은 언론과 대중의 중심에 섰고 그만큼 위협도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장선우의 증언 영상이 공개된 이후 그는 센터의 보호하에 예부와 단절된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가 완벽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머물던 장소 인근에서 의문의 방화가 발생했고 인근 CCTV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다행히 장선우는 자리를 비우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민혁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불면에 시달렸다. 그는 점점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고 센터 내부의 모든 경로를 다시 점검하고 보안 체계를 재정비했다. 지우는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선 우리부터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외부 공격만이 아니었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점점 많아지는 피해자들, 그들의 사연, 증거, 법적 조치들. 센터의 인원과 자원은 포화 상태였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소진과 불안으로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최강식 기자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차량, 도로 위에 미끄러운 기름 자국,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 지우는 병실에서 최 기자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릴 막고 싶다면 정말 다 던질 생각인가 봐요. 최 기자는 간신히 눈을 떴다. 이 정도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니까. 센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다. 피신처 제공, 신원보호, 심리상담 등 보다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NGO 단체들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 부처는 이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는 묵묵히 협조를 거부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너무 많은 권력자들이 이 문제에 얽혀 있었고 누구도 섣불리 이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이 현실에 좌절했지만 민혁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우린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젠 겁낼 이유도 없어요. 그는 자신이 겪은 어머니의 실종, 지우의 과거, 아린과 소희의 죽음을 떠올렸다. 피해자들은 늘 혼자였고 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며칠 후 센터는 다시 한 건이 큰 제보를 받았다. 이번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대형 건설사의 유착비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장 인명사고 은폐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공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에 응했다. 그날 무너진 철근 밑에 사람이 깔렸어요. 구할 수 있었는데 시간 끌면 회사가 다친다며 그냥 덮었죠. 그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침묵했어요.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다시 한번 거센 반향을 일으켰고 해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이 뒤늦게 연락을 해왔고 묻힐 뻔한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날 밤 지우는 민혁과 단둘이 센터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당신은 후회 안 해요? 지우가 물었다.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랑 택시 운전하면서.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처음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조용한 삶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이에요. 지우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예전에는 안락함과 보호 속에 숨으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하늘진실센터는 대규모 공개 포럼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제보자, 언론, 시민, 정치인까지 모두를 초대하여 진실과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증언하는 자리였다. 준비는 쉽지 않았다. 보안 문제, 장소 확보, 예산, 정치적 압력.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포럼 개최일이 다가왔다. 포럼 전날 밤, 민혁은 홀로 무대에 올라 마이크 테스트를 했다. 텅 빈 좌석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들이 남긴 진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드물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하늘진실센터가 주최하는 첫 공개 포럼은 서울 한복판 오래된 공공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철저한 보안 아래 비공개 초청 방식으로 준비되었고 입장 전에는 모든 참가자의 신원이 다시 확인되었다. 포럼 당일 회관 앞에는 이미 새벽부터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일부 언론은 예부에서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반대 세력이라 추정되는 낯선 차량들도 멀찍이 주차되어 있었다. 지우는 리허설도 없이 바로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달았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민혁은 무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당신 목소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오늘은 그걸 더 크게 울려주는 자리일 뿐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는 예상보다 조용히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윤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소희의 죽음과 그날의 이상했던 정황, 그리고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말끝은 단단했다. 저는 진실을 밝혀서 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숨죽인 울음이 들려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신 펜을 움직이며 기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김아린의 동생, 아라였다. 어린 소녀는 여전히 말이 서툴렀지만 자매의 마지막 대화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였어요. 오늘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뒤이어 여러 내부 고발자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신원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린 채로 증언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겪은 침묵과 강요, 협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의료계, 교육계, 건설 현장, 정치 후원금 거래까지. 진실은 파편처럼 쏟아졌고 그 파편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 이윽고 마지막 발표자, 지우가 무대 위에 섰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객석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제 이름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말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보았던 것들,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간, 그리고 어떻게 생존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큰 적을 만든다는 걸 압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며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 지금,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석은 조용한 박수로 반응했다. 그것은 함성과는 달랐지만 더 진중하고 깊은 동의의 표현이었다. 포럼이 종료되기 직전 민혁이 무대에 올랐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되었다. 포럼 영상은 생중계되신 녹화되어 하늘진실센터의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었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각 발표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뉴스 기사와 칼럼, SNS 게시물로 이어졌고 하룻밤 사이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격도 거셌다. 지우를 고소하겠다는 환일그룹의 공식 발표가 이어졌고 일부 정치인은 내부 고발자들을 자극적인 선동자라고 비난했다. 그날 밤 지우는 센터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속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는 조롱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내가 틀렸다고 믿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읽은 순간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민혁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우 옆에 앉았다.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아직 끝까지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새로운 제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름이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늘진실센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개 포럼 이후 하늘진실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시민들의 지지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 역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거세졌다. 지우는 매일같이 협박 메일과 메시지를 받았고 민혁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내부 고발 지원단체가 아니었다. 무너져야 할 구조 위에 서 있는 위협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 센터로 긴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익명의 발신자였고 단 3줄의 메시지만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다. 다음은 누군가가 죽는 일일 것이다. 당신들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지우는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껐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이쯤에서 멈춰야 할까요? 지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이 모든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어져요. 며칠 뒤 센터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명백한 경고였고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단순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려졌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내 앉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어릴 적 그녀가 쓴 편지였다. 엄마,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 문장을 보고 있던 지우는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었다.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도 잊을 만큼. 하지만 다시금 기억났다. 약속처럼, 기도처럼 꾹 눌러 적었던 그 어린 시절의 다짐이. 다음 날
센터에 새로운 제보자가 방문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전직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했다. 10년 전 재벌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습니다. 당시 증거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우와 민혁은 그가 가져온 자료를 조심스럽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안에는 고위 검찰 간부와 대기업 간의 거래 내역, 수사 축소 지시, 계좌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확보한 그 어떤 증거보다도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공개하면 이제 정말 벼랑 끝이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죠. 최강식 기자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단순 기사 수준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식의 특집 보도를 기획했다. 세상의 시선을 정확히 그 흐름의 끝으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촬영과 편집이 진행되는 동안 센터 내부에서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각 방에는 비상탈출 경로가 새로 배치되었고 민혁은 직접 모든 잠금 장치를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언제나 앞서 다가왔다. 방송 3일 전 최 기자의 편집실이 침입당했다. 자료 일부가 도난당했고 내부 서버는 해킹 흔적이 있었다. 다행히 주요 데이터는 분산 백업되어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침투였다. 그날 밤 민혁은 지우에게 말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방송이 나가면 당신이 제일 먼저 노려질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도망치면 다시 누군가 혼자 싸워야 해요. 그녀는 센터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온 일 중에 어느 것도 혼자의 힘으로 된 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강식의 보도는 예정대로 방송되었다. 전직 수사관의 증언과 함께 지금까지 하늘진실센터가 모아온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방송 직후 센터의 연락처에는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응원과 지지, 추가 제보, 그리고 경고까지. 모든 감정과 방향이 혼재된 파도가 몰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새벽, 누군가 센터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CCTV는 사전에 끊겨 있었고 알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민혁은 인기척에 잠에서 깼고 센터 안을 향해 달려갔다. 복도 끝에서 그는 낯선 실루엣을 목격했다. 마주치자마자 침입자는 도망쳤고 민혁은 그 뒤를 쫓았다. 옥상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낯설지 않은 눈빛. 우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민혁이 외쳤다. 침입자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아침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된 후 지우는 무너진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혁은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선택의 이유는 여전히 있어요. 그들의 싸움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진실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걸음이 무엇을 빼앗아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하늘진실센터는 폐허에 가까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무너진 문, 깨진 창, 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민혁과 지우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지친 듯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방송 이후로 이어진 침입과 위협은 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는 명백한 제거 시도였고 그 대상은 그들 자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센터를 지지하는 이들의 움직임도 거세졌다. 한 고등학생이 SNS에 쓴 글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이 공유를 기록했다. 지우 언니, 민혁 아저씨, 저도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적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젠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이러한 시민들의 연대는 국회를 움직였다. 진실보호자법이라 불리는 특별 법안이 제안되었고
내부 고발자와 진실을 공익적으로 알리는 이들에게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결정적인 반대가 나왔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법적 보호를 조건으로 진술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센터 내부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금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조용히 민혁에게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뭘까요? 민혁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 누가 남든 떠나든 상관없이. 며칠 후 지우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밝혀진 모든 사실을 다시 정리하고 법적 위협을 감수하며 본인의 실명과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장소는 예상보다 작았다. 마지막까지 협조해준 언론사는 단 2곳뿐이었고 보안 인력조차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그날 회견장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었다. 지우는 무대에 올랐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마이크를 잡고 그녀는 말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더는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기록될 것이고 저는 그 기록에 책임질 것입니다. 그녀는 각 사건의 개요, 증거,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김아린, 윤소희, 장선호,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름들. 민혁은 기자석 뒤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긴 밤이 시작되었다. 지우와 민혁은 센터로 돌아오지 않고 예부 숙소에 머물렀다. 언제든 또 다른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연락이 왔다. 너희 중 한 명은 끝나야 한다. 더 이상 위장된 협박이 아니었다. 직접적인 예고였다. 민혁은 곧바로 경찰과 접촉했고 센터에는 특별경비 인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혼자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했다. 지우는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민혁은 웃었다. 이건 내 차례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너무 많은 걸 감당했어요. 이번엔 내가 할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계속 진실을 말해야 해요. 난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민혁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날 새벽, 그는 센터에서 멀지 않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이전에 침입자들이 사용한 흔적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조용히 접근했고 민혁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총성이 울렸다. 다음 날 뉴스에는 짧은 속보가 나왔다. 공익제보자 보호단체 하늘진실센터 관계자 신원 미상의 침입자로부터 습격당해 중태. 병원에서 민혁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온몸에 중상을 입은 채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며칠 후 민혁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눈을 뜬 그는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지우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진실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진실보호자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이들이 남긴 기록과 용기, 희생의 총합이었다. 지우와 민혁은 더 이상 센터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선으로 물러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필요한 순간에 곁에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센터의 벽에 한 문장을 새겼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